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야 되는데 영상으로 만나서 좀 색다르긴 하네요. 그런데 영상으로 제작하는 거 지금 몇 번이나 다시 하는지 몰라요. 제가 좀 버벅거리고 떠듬떠듬 하더라도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비고치키 이론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지도 않고 어렵지 않아서 영상으로 수업하는 것이 영상으로 수업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아제는 아직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비고치키 이론부터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할 준비 되셨나요? 자, 우리 크게 기지개 한번 힘차게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집중이 좀 되지 않고 조금 졸리다 그러면 눈 뜨고 아시죠? 각성의 행동, 하늘을 보면서 10초 정도 있다가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지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피아제와 비고치키, 이 두 명인데요. 이 피아제와 비고치키는 같은 해에 태어났고 인지발달의 대표적인 학자들인데 같은 해에 태어났다? 이런 것들이 뭐 흥미로운 일이라고 교재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교재는 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세요. 그런데 이 두 학자가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이기도 하지만 인지발달 이론을 연구도 같이 하면서 이론은 조금 대립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고츠키는 피아제 이론을 조금 더 보충하면서 이 이론이 각광받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피아제보다 발달 단계라든지 아니면 이론적인 어떤 지식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한계점으로 작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8세에 결핵으로 일찍 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연구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단단한 그 이론 제시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법학, 그다음에 문학, 언어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방면에 많은 학문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짧은 생애 동안 업적들이 많아서 심리학계의 모차르트다라고 하는 별명까지 가질 정도로 그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언어학 박사예요. 자, 언어가 아이의 인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알려준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이 공부들이 교육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피아제는 아동 스스로가 놔두면 그냥 적절한 환경에 그냥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놔두면 그 아이는 능동적으로 발달된다 라고 주장한 반면에 비고치키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그 아이의 능력 주변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도 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 발달에서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자, 비고치키는 인간의 정신 기능을 초등, 고등,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초등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 기원에서 비롯된 것. 자, 피아제는 바로 이 생물학적 기원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주장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생물학적 나이.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한 살 한 살 먹는 대로 그냥 잘 자란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인지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발달된다. 라고 보는 거고, 고등정신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개인이 처한 사회나 문화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비고치키는 피아제가 설명하지 못하거나 잘못 설명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보완해주기 때문에 인지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학생들의 지적 발달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하는 실용적 기술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고츠키 인지이론의 핵심 내용은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자, 사회문화적 환경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아이는 더 인지 발달을 빠르고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피아제는 인간의 생물학적 성숙, 그냥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만큼 다 발달되는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발달에 대한 설명을 주장을 했고, 비고츠키는 환경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요, 아동은 능동적인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뭔가 탐구하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얘를 더 촉진시키는 더 좋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을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 환경, 그리고 또 내가 사고하는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언어를 잘하는 누군가의 도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추리하거나 탐구하는데 필요한 또 전문가, 자,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죠. 그 예로는 맹모상천지교처럼 아들의 학업을 위해서 3번 환경을 바꾼 그런 사례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고츠키가 이야기하는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해서 주요 중심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접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GPD 영역입니다. 이 GPD 영역은 뭐냐면은 아동이 실제 할 수 있는 영역, 이미 이것을 다 했기 때문에 발달된 수준의 영역을 실제 발달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이 영역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적 성취 영역을 말하고, 이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경쟁력이 있고 이 영역을 크게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게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발달 수준이 좁지 않고 좀 더 확장되고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잠재적 발달 영역은 뭐냐면, 아동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태를 바로 잠재적 발달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근접 발달 영역은 혼자서 할 수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발달 영역을 이야기하고, 이 발달 영역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잠재적 발달 능력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가 캔에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근접 발달 영역에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이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근접 발달 영역의 교육적 의미는 함께 어울려서 협력했을 때 더 어려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같이 상호작용하는 내용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가 증진이 되면서 도전적인 과제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근접 발달 영역의 이 도움은 중요합니다. 그 도움을 비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비계는 공사판에서 사용되는 임시 가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빨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계라고 보는데, 이 비계를 교육 현장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교수적 발판을 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계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더 높은 지적 성취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타인의 도움이나 힌트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힌트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지만 이 문제 푸는 것은 아동이 혹은 학생이 혹은 학습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장치에서 이것을 조금 더 첨가해보면 어떤 방향이 나올까? 자, 이렇게 좀 알려주는 정도의 설정을 비계 설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교육자의 역할이기도 한데, 교육자가 다 떠먹여주는 그런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힌트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기준입니다. 이 비계 설정에는 우수한 동료와 교사가 필요해요.
자, 교사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많고요. 그리고 같은 또래들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또래 중에서도 나보다 영역에 성취를 하는 동료는 도움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나보다 좀 더 우수한 어떤 성취나 학업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동료가 필요하고요. 그들이 주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학습 환경이 마련돼야 되고 이 도움을 주고 학습을 자발적으로 풀 격려와 지지 그리고 질문 그 다음에 방식은 함께하는 협동학습 프로젝트 형식의 학습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동안 의사소통 능력 또한 중요하죠. 알려준다고 할 때 지시적인 언어나 명령을 썼을 때는 학습자가 이게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혼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계 설정을 통해서 아동이 혹은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도움은 점점 줄여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도움은 점점 줄여야 된다. 계속 옆에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기도 하며 계속 도와줬을 때는 아이의 자기결정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힌트만 딱 주고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해주며 비계의 어떤 횟수를 점점 줄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영상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하우가 사랑 그깟 따위 내 몸에 상처하나 어림없지 여기 와다다다다다 하는 거 괜찮아? 연습하면 괜찮을 것 같아? 원래 중국인 여기 오기 선배님 아 그러네. 맞네.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가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국어 발음 잘 못해요? 한국인처럼 하는 게 프로라고 생각해요. 사랑 그 같았던 여기 한번 읽어. 사랑 그 같았다위 내 몸에 상처 하나도 어림없지. 근데 하나도 이게 아니라 약간 하나도 썩은 이거보다는 썩은 사랑 그 같았다위 내 몸에 상처 하나도 어림없지. 너의 썩은 내 나는 향수나 부릴 바에. 한국인인데? 진짜? 한국인처럼 할 거예요. 자, 영상처럼 중국인인데 한국어를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료가 한국말을 잘하는 동료가 이 중국 연습생을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계 설정의 도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고츠키가 이야기하는 상호작용과 이 비계 설정, 그 다음에 인지 발달에서 학습하는 방법은 바로 도제 형식이에요. 자, 도제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중세시대 견습생이 전문가 혹은 숙련가 밑에서 배우는 제도를 말하는 이것은 비형식적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옆에서 선배 혹은 전문가가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대1로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 교육제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의 현장은 도제 제도의 형식을 떼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한 명이고 그 다음에 학생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의 1대1 수업은 어렵기 때문에 수업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정보를 1대1로 혹은 뭐 부진 학생에게 안내를 해준다거나 동료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요한 학생 1대1로 멘토처럼 꿔서 안내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중간중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교육 현장에서 멘토링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도 있고 지금 초등학교에는 선생님이 그 코칭하러 학업에 들어가죠. 앞에서 수업하는 선생님 따로 있고 뒤에서 이 비계 설정 도와줄 선생님, 코칭 선생님을 따로 배치해서 이 수업을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옆에 가서 1대1로 코칭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효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보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 코칭 선생님이 옆에 오면 조금 부끄러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몰라서 이걸 이해 못해서 옆에 와서 안내해 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끄러움,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혹시 옆에 와서 안내해 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던가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더 좋아한대요. 선생님이 옆에 와서 내가 모르는 걸 설명해 주고 하니까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제 제도 같은 경우는 실제 학습 현장에서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1대1로 이루어지진 못하지만 그 외적으로 비형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는 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치키가 주장하는 강조하는 중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적 언어입니다. 자, 비고치키는 언어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과 연결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 언어를 잘 쓴다는 건 사고가 잘 발달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상위 개념이고 언어는 사고의 부산물이라고 봐서 사고와 언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언어가 사고 발달의 매개체, 즉 핵심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우리가 언어라는 건 잘 이해하고 말을 잘 내뱉어야 되는데 이해하는 능력, 이게 사고 능력이잖아요.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적으로도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로 잘 전달하는 건 이 아이의 사고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언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피아제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언어는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언어가 인지 발달에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비고치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고하는 과정에서 혼잣말이라는 걸 하는데 이 혼잣말이라는 것은 중얼중얼 거리면서 내가 머릿속에 사고하는 과정을 기술하거나 혹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안내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매개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사적 언어, 소리 내서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마음속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내적 언어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언어의 활용을 잘하면 내가 계획했던 문제들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안내되면서 자기와 어떤 행동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일치시키는 내면화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자기조절 능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잣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애기들 왜 소꿉놀이 할 때 얘는 엄마고 얘는 아빠고 둘이는 지금 부부야. 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많이 보시죠. 자,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이거 뭐 하면 되지? 다음에 내가 이제 공부해볼까? 뭐 이런 혼잣말을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잣말로 내뱉기도 하죠. 사람 많을 때는 속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잣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뭔가 복잡하다, 사고가 혹은 생각이 복잡하다 그러면은 혼잣말로 한번 중얼중얼 거려보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가 3세에서 6세경에 아까 혼잣말 하는 것들은 이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어떤 활동에서 자기중심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라 타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내에서 생각되는 내용들을 언어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내적 언어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다시 또 어르신들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아이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소리가 많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정리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르신들도 이런 혼잣말도 좀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혼잣말은요, 상담 및 심리치료에 자기교시라고 하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124페이지
사적 언어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적용 예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성인의 혼잣말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면 뭐 이상한가?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 문화권에서는 어릴 적부터 소리내서 책을 읽는 것을 권장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집중이 향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정리를 시켜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적 언어는 자기 조절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국 문화권에서 어릴 적부터 소리내서 책을 읽는 것. 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관련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음을 따라간 곳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저마다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다. 옆 사람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놀라운 집중력이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책을 읽는 것이 암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넘어갔죠? 자, 보셨죠? 자, 이 뒤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考试的时候，考试为了更好啊。让我们巩固知识，然后更了解知识。考试的时候，系统化，让它系统化。这个增加我的智商，我对记忆更多的东西，记忆力比较好。 자, 이렇게 소리내서 이야기하면은 좀 더 집중이 되고 잘 기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적 언어를 지금 실제 교육에 적용한 사례로 보여지고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장원마을, 장원마을, 자, 여기에 학생들이 그렇게 또 학부율이 높고 이 지역 자체가 공부에 대한 열이 높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교시가 교육 현장에서 응용이 되면은 스스로에게 나를 이제 교시, 여기 알려주는 것, 행동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지행동 수정 기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이들이 조금 집중을 못하거나 학습 분위기가 조금 다운됐다 그러면 책을 읽어보게 하거나 또 한 줄씩 읽어보게 하거나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보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집중력을 키울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고치키 이론은요, 중심어는 여기서 다 설명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지발달 이론 두 학자 피아제와 비고치키 이 두 이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피아제는 아직 설명을 드렸지 않지만 예습 차원이다라고 한번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아제는 생물학적 연령,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달이 된다라고 주장했고,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그거 플러스해서 사회, 역사, 문화, 자,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구성주의 나오잖아요. 자, 구성주의는 우리 피아제 수업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을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구성했느냐, 얼마나 정보를 잘 내가 가지고 있느냐, 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인지적이고 개인적인 구성주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습득한 지식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구성된 지식,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과 발달은 피아제는 개별 학습,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자, 이거고요. 비고치키는 협동학습입니다. 협동학습,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훨씬 더 학습이 잘 일어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주요 개념으로는 피아제는 도식, 동화, 조절, 평형화. 자, 이거 지금 주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면 좋을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치키는 근접 발달 영역, 언어, 대화, 대화는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도구, 환경,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호작용은요,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비고치키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피아제가 이야기하는 학습자 유형은 꼬마 과학자입니다. 자, 꼬마 과학자란 건 뭐냐면 어려요. 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꼬마 과학자라고 명명하고, 비고치키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에 대한 성인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진다. 자, 이거는 학습자는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언어와 사고는, 피아제는 언어는 사고의 부산물. 그래서 언어의 역할은 작다. 인지가 언어를 주도한다. 인지가 발달되면 언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자, 이렇게 보고, 비고치키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사고는 독립적으로 발달해서 점차 융합되는데 언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언어는 사고를 형성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매개체다라고 주장합니다. 교육의 관점은 피아제는 발달 수준에 맞는, 그래서 선행 학습이 아니라 그 아이의 그 단계에 맞는 그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자, 그리고 비고치키 같은 경우는 선행 학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과 제시를 통해서 그 아이가 훨씬 더 앞으로 발달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의 의미는, 피아제는 아동이 세상을 스스로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냥 봐주고 좀 힘들 때 그냥 이렇게 안전한 바운더리를 안내해 주는 것. 자, 비고치키 같은 경우는 아시죠? 그 비계 설정, 협동학습, 자, 함께 할 수 있는 학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고치키가 주장하는 교수의 의미입니다. 자, 교재 127페이지에 보면 피아제와 비고치키 이론을 비교하는 한 줄 톡 문장 이런 거 있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피아제는 아싸고 비고치키는 인싸다. 피아제는 혼자서 공부하고 비고치키는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자, 또 피아제는 일기장이고 비고치키는 SNS다. 일기장은 나 혼자 쓰지만 SNS는 여러 사람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거 되게 기발한 그 아이디어예요.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여러분들도 피아제와 비고치키 이론을 다 듣고 나서, 피아제는 이거고 비고치키는 뭐다, 이렇게 한 줄 톡 완성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고치키 이론의 비판점 보겠습니다. 자, 비고치키 이론은 사회문화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에 생물학적 측면을 간과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자, 이 생물학적 측면은 누가 언급을 했습니까? 피아제가 했죠. 그래서 피아제. 사회문화적 측면은 비고치키. 이게 서로의 비판점이 될 수 있어요. 피아제는 너무 생물학적 측면만 강조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두 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잘 조합을 시키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아제 이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고치키 이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학습 현장에서 잘 적용해서 잘 버무리면요, 아주 좋은 인지 발달에 영향,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이론이 과연 인지 발달 이론인가? 그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지 발달의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혹은 근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뭐 어떻게 설정되는지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고치키 이론이 주는 시사점은요. 학생의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교시. 이것들을 교육에 적용해서 책을 읽게 한다거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를 줘서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협동학습. 동료들과 협동학습하면서 보다 더 많은 정보와 그리고 더 어려운 과제를 잘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됐지만 같이 하니까 이 어려운 것도 잘 풀리네 라고 하는 어떤 그 학업적 자기 효능감 같은 것들을 좀 키워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에 있어서 인적 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인적 환경이 누군가요? 교사이겠죠. 그래서 우리 예비교사가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지, 아이들을 어떻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문제를 잘 해결하게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고치키 이론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저 혼자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궁금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